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스폰 받고 광고 영상 찍는 사람도 아니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소비자로서 어떠한 것에 구애받지 않고요. 제가 느낀 이 성능 면에서 제피러스 G14, G401, 4900HS CPU를 장착한 이 모델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이런 말 있죠. 고삐 풀린 말, 통제불능, 아나무인, 약 빨았다, 정신 나간 놈, 이런 수식어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미친 새끼. 그렇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8코어 16스레드 라이젠 르누아르 4000번대 시리즈의 최상위 CPU 알라인 4900HS가 탑재된 에이수스 로그 제피러스 G14 모델명 GA401 4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미친 새끼인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공감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제품은요 2020년 6월 말 기준 국내 출시가 안 된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고요. 국내 모델과는 스펙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머지않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르누아르 CPU를 탑재한 제품 중에서 해외에서는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최상위 라인업 제품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8코어 16스레드의 멀티코어를 탑재하고 있는 놈이지만 마치 저전력 비즈니스 노트북 이런 디자인과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다른 르누아르 CPU를 탑재한 에이수스 내에 다른 제품들하고 타사의 제품들과 다르게 새롭게 모든 외관과 디자인을 한 제품이고요. 15인치도 아니고 14인치라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출시된 현재까지는 유일하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것 같은 폼팩터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국내 출시된 모델 중에 4900HS CPU를 탑재한 라인업은요, QHD 60Hz의 모니터 주사율을 가진 단일 라인업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60Hz의 주사율은 게이밍에서 많이 부족한 주사율일 뿐만 아니라 고주사율 특유의 그 부드러운 마우스 이동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없는 모니터 주사율이고요. 개인적으로 144Hz에 되게 익숙하게 적응되어 있는 저로서는 60Hz는 선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120Hz가 아닌 60Hz가 좀 그렇죠. 아니 FHD 120Hz가 이 모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그건 빼놓고 QHD 60Hz만 판다는 것은 여튼 내부 사정이 있겠죠. 유통사와 에이수스 코리아가 결정한 사항이고요. 이런 점들이 저에게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고요. 결국은 편리한 국내 AS를 포기하면서까지 FHD 120Hz의 주사율 패널을 가지고 있는 해외 직구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품의 설계와 디자인 부분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깔 게 없는 장점, 바로 무게입니다. 자, 무게는 제가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제외 1.7kg고요. 실측해보니 1.7kg가 나왔습니다. 스펙시트 상의 1.6kg보다는 100g이 더 나가는 1.7kg로 실측이 됐고요. 보시다시피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 계열 소재로 사출 성형된 그런 프레임이 아닌 솔직히 알루미늄 합금인지 카본인지 어떤 스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 메탈 소재입니다. 상판과 하판 모두 이렇게 언뜻 보시기에는 플라스틱을 보일 수도 있으나 정확하게 풀 메탈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1.7kg의 무게를 만들어냈다는 것,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무게 밸런스도요 상당히 잘 맞아서 들거나 이렇게 무릎에 올려놔도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없습니다. 제품 디자인 면에서는 최고의 평점을 개인적으로는 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품 디자인과 외부 설계에 관련된 장점의 끝입니다. 자, 첫 번째, 포트의 위치와 구성입니다. 모든 포트가 좌우에 배치해 있습니다. 포트의 개수도 부족하지만요, 부족한 걸 떠나서 좌우에 모두 분산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댑터 연결이라든지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이렇게 포트 몇 개만 연결을 하면요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걸리적거리고요.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이유가 후면에 포트를 구성 안 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제피러스 제품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에르고 리프트. 이 힌지 디자인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면에 이렇게 쭉 일렬로 깔끔하게 포트 구성을 할 수 있는 유저 편의성을 전부 내다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에르고 리프트가 실질적으로 대단한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런 디자인은요, 몇천 원짜리 이런 노트북 받침대만 달아주기만 하면은 더 좋은 기능성을 보장해 줍니다. 오히려 이런 설계로 인해서 열 배출을 방해하고요. 그냥 레노버 Y540의 힌지 방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면은 한 손으로 여는 것도 너무 쉽고 겉멋에만 치중한 디자인이 되지 않은 유저들에게 칭찬받을 디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이수스는 반드시 에르고 리프트는 포기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상판의 디자인 한번 보시죠. 디자인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렬합니다. 원래는 그 애니메 매트릭스라는 커스터마이징 LED가 점등되는 이 펀치홀들이 디자인적으로 아주 완성도를 더해주고 있고요. 촌스럽게 중앙에다가 로고 때려박는 그런 여타 많은 제품들과 다르게 이쪽 우상 위치에다가 작게 스틸 로고를 넣은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주는 무광 속의 유광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하판입니다. 하판은 그레이 톤입니다. 자, 여기 달려있는 이 액세서리는 우선은 무시를 하시고요. 원래 달려있는 액세서리 아닙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달아놓은 이렇게 엘리베이션 기능이 있는 노트북 액세서리고요. 요거는 저는 무시를 하시고요. 상판과 하판이 색깔이 다른 투톤으로 배색한 것도 아주 칭찬합니다. 올 화이트였다면 사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판까지 화이트로 감성 쳐버리면은 몇 개월 들고 다니게 되면은 바닥면은 그냥 스크래치 엄청 생기고 도색 벗겨지고 난리가 나겠죠. 제가 쓰는 LG 그램 화이트 버전도 그래요. 그처럼 상하판을 모두 올 화이트로 안 하고 이렇게 하판은 그레이로 구성해서 스크래치는 생기겠지만 눈에 띄지 않게 실용적이면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배색을 했다는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단점입니다. 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이쪽에 화이트라서 스크래치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로고 아래쪽 부분에 길게 한 줄로 눈에 띄는 스크래치가 생겼고요. 일주일 사용하고 특별히 스크래치 생길 일도 없었는데 화이트 도색이 살짝 벗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메탈 소재이기 때문에 화이트 도색이 벗겨지거나 스크래치가 깊게 파이게 되면은 메탈 본연의 색상인 그 회색이나 은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같이 험하게 다루시는 분들은 화이트보다는 그레이 계열로 선택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또한 멋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화이트로 가시고요. 이 화이트 뽕이 죽입니다. 자, 하판에서 볼 수 있는 단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에이수스 내에서도 이제 꼰대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꼰대들의 입김이 센 건지 제가 솔직히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이 에르고 리프트를 적용한다는 기준 하나, 그리고 이 하판에 이런 흡기 홀드를 여기저기 자리만 잡아놓으라고 그런 지시를 내린 기준 하나, 이런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건지 실제로 흡기를 하는 곳은 몇 개가 안 되고요. 죄다 중국 제품들 장난질 친 것처럼 막혀 있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만 뚫어도 에르고 리프트랑 내부 발열 설계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보죠.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소재는 매우 만족스럽지만 유저 편의성과 이런 발열 관련된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미친놈의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르 최상위 라인업 4900HS와 엔비디아 RTX 2060 맥스-Q 6GB 모델이 장착이 된 제피러스 G14 GA401 4의 내부 설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수스 노트북을 처음 분해해보는 거긴 했지만 분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이어지는 시리즈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판을 열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히트파이프와 발열 설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지는 모르겠으나 보시면 히트파이프는 CPU와 GPU에 단독 1개씩 그리고 공용 3개 이렇게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판 쪽에는 CPU와 GPU를 관통하는 중앙 히트 파이프, 요 밀집구요. 요곳에 파이프의 열을 외부로 빼내는데 도움을 주려는 용도로 생각되는 대충 임시로 박아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 유리 방열판이 있습니다. 이 판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시원한 공기가 차단이 되죠. 자, 보시다시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막혀 있습니다. 발열을 위한 방열판이니까 흡기가 안 되게 막아놓은 거겠죠. 그렇다고 하판 구멍을 아예 안 뚫어 놓으면 방열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가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맞는 설계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스폰 받고 광고 영상 찍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진짜 레알 궁금해서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저 좀 이해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그 외 배기 관련된 홀들은 잘 뚫려 있습니다. 쿨러가 열을 배출하는 좌우에 큰 홀 각 1개, 그리고 상단에 공용 히트 파이프에서 열을 배출하는 2개, 그리고 2개의 홀 사이에 제피러스 로고가 박혀있는 부분에 배출구 1개. 아마 구리판으로 막아서 가둬진 이 고열을 이곳으로 배출을 하겠죠.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곳의 발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외엔 쿨러 쪽에 흡입구 2개, 그리고 SSD와 램 쪽 흡기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착이 가능한 구성품들 한번 보시죠. 기본 장착된 램은 마이크론사의 DDR4 3200,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3200 클럭을 지원하는 램을 박아서 AMD의 종특인 병목 현상을 개선했다는 점. 3200 클럭 램과 1TB NVMe SSD를 사용했다는 점을 보고 작정을 하고 정말 준비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희망고문이었어요. 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CPU-Z로 확인한 메모리 타이밍을 한번 보시죠. 3200 클럭이죠. 근데 아래 램 타이밍 값이 22, 22, 22, 49입니다. 자, CL이 22입니다. 3200인데 CL이 20입니다. 이게 대체 2666 클럭 램보다 나은 게 있는 램인가요? 나으니까 자신있게 3200 클럭이라는 거를 제품 스펙 시트에 기재한 거겠죠. 램 타이밍과 제조사는 기재를 안 하고요.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스폰 받고 광고 영상 찍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진짜 여러분 궁금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가 막혀서. 아마 온보드 램도 나머지 8기가 그 메모리는 더 최악이거나 동급 정도 수준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 자세한 이제 구성품 확인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예 보드 설계 때부터 8기가 램은 온보드로 장착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뭐 맥북 메모리 업그레이드 이런 전문 사설 업체 쪽에 의뢰를 해서 2개 다 버리고 떼어내고 다시 다른 거 장착되는지, 즉 온보드 8기가 메모리를 다른 램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3200 클럭에 램 타이밍 제대로 된 거를 박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교체가 가능하더라도. 어쨌든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혹시 가능한 곳을 아시거나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기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는 76W짜리가 장착되어 있고요. 3셀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배터리 탈거할 때도 매우 좀 헤맸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별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NVMe SSD입니다. 자, 양면 모두 방열 작업 잘 돼 있고요. 양면 테이프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상부 쪽 방열판은 쉽게 떨어지고요. 하부 쪽은 뭐 더럽게 단단히 붙어 있어가지고 방열판 찢어질 것 같아서 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SSD는 인텔의 SSD PEKN T8 제품인데요. 제품의 읽기 쓰기가 1500 그리고 1500입니다. 3D 낸드 QLC 방식입니다. 그래픽 동영상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런 유저분들이 정말 쓰지 말아야 할,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읽기 쓰기 속도도 많이 느리고요. 이런 대용량 파일 읽기 쓰기가 상대적으로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QLC 기반 SSD입니다. 8코어 16스레드 멀티코어 노트북의 QLC SSD 그냥 참고하시라고 삼성과 웨디의 국내 판매가 기준으로 제품 스펙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누구를 위한 SSD 선택입니까? 에이수스의 로그 제피러스 최상위 라인업. 최상위 라인업 로그에는 QLC 기반의 읽기 쓰기 1500 스펙이 사용되나 보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 무선 랜카드는요 AX200
기반의 칩셋 제품이고요.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0을 지원합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고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스펙이고요. 따로 돈 주고 사도 솔직히 2만 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달려있다고 해서 절대 칭찬하거나 과대평가될 부분은 아닙니다. 구성품에 있어서요, 저는 지금까지 해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정말 최상위 라인업인가? 최상위 라인업이 맞는 것인가? 국내 정발도 어차피 뭐 대만 본사에서 직수입하는 거라서 내부 구성이 차이가 없을 텐데요. 그죠? 만약에 내부 구성품이 오차 범위를 벗어난 이런 성능 차이가 있다면은 더 좋다면은 꼭 지적을 해주시고요. 자, 히트 파이프랑 쿨러를 제거하면요, 메인 CPU와 GPU를 포함해서 전원부와 그래픽 메모리에 전부 써머리 발라진 영롱한 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열 처리에 엄청나게 공을 들인 것이 느껴집니다. 솔직히 전부 연료도율이 꽤 될 것 같은 점성이 강하고 묽지 않은 컴파운드들이 발려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요, CPU와 GPU의 서머 그리드가 벌써 말라 있습니다. 거의 다. 구매하고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요. 여러 벤치마크 테스트들을 하루 이틀 정도 돌렸습니다. 히트파이프 쪽 써멀도 물론 유분이 거의 남지 않은 고체 상태였고요. 심층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생산된 지 꽤 된 제품이거나, 두 번째, CPU와 GPU의 발열이 엄청나서 테스트 간의 써멀의 수명이 이 단기간 안에 소진되었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출시일이라든지 그간 지속된 품절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따졌을 때 1번은 아닐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2번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써멀의 품질이 떨어져서 이렇게 금세 바싹 말라버린 똥덩이, 진짜 작동 온도가 높아서 어떠한 써멀 그리즈를 발라도 이 정도 수명일 수밖에 없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또 다른 제가 모르는 원인이 있다면 여러분 또 댓글로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분해 작업 전에 위 말씀드린 스펙 기준에서 보시는 것처럼 써멀 제도4를 진행하지 않고 기본적인 윈도우 최적화라든지 에이수스 드라이버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리고 시네벤치, 게이밍 같은 거 이런 거 테스트들을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순수하게 소비자로서 어떠한 것에 구애받지 않고요, 이 제품이 똥인지 된장인지 맛보았던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가감없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네벤치 R20 스코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려 4,000점을 넘깁니다. 대박입니다. Awesome, phenomenal, unbelievable, 루누아르 리사수! 정확하게 1분 20초 만에 멀티코어 벤치마크가 완료되었고요. 에이수스 아모리 크리에이트 수동 세팅 80도부터 풀 RPM 작동하도록 설정하였고요. 연속 3회에서 4회 정도 돌려도 4,000점 이상 유지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의 인코딩 속도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원본 파일은 123기가 용량이었고요. 4K 24프레임 422 10비트 100Mbps/s로 원본 출력을 해서, 그리고 아토모스 닌자 5라는 레코더에서 프로레즈로 레코딩한 파일입니다. 이 복잡한 말을 정리를 하자면 세계 정보가 깊게 들어간 이런 고화질 영상이란 뜻이고요. 타임라인에서 급격하게 프리뷰를 하더라도 끊김없이 잘 따라오고요. 원본 전체 40분짜리 영상에서도 전혀 끊김없이 프리뷰가 됩니다. 미디어 인코더에서 10분짜리 H264 포맷에 유튜브 4K 프리셋 적용하고요. 최대 화질 체크한 상태로 인코딩 해봤습니다. 자, CPU 사용률은 모든 코어가 사용됐지만 25%를 넘지 않았고요. 클럭은 3.5기가 정도 유지됐습니다. 인코딩 완료 시간은 로고에서 보시다시피 12분 40초가 소요가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anytime anywhere 영상 편집과 인코딩을 하루에 원데이에 다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기나긴 편집 작업을 끝내고 인코딩을 거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걸어놓고 잠자고 내일 확인해서 수정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원본 소스가 FHD다 이러면은 최소 말할 거 없습니다. 말할 거 없이 원활한 편집과 거짓말 좀 보태서 빛의 속도로 인코딩이 가능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게이밍 벤치마크 툴인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마크 영상입니다. 무려 14,269점입니다. 그래픽 스코어 15,373점, 피직스 21,407점, 몇 번을 진행을 해도 14,000점 이상 유지입니다. 자, 아모리 크리에이트 수동 외에 터보, 성능, 조형 모드 모두 테스트하였고요.
스코어는 조형 모드에서 13,547점, 성능 모드에서 13,535점, 터보 모드에서 14,242점. 놀랍습니다 진짜. 다음은 실제 게임 테스트, 배틀그라운드 게이밍 테스트입니다. 훈련장에서 테스트하였고요. 올 울트라 옵션 정말 짜게 점수 줘서 평균 110프레임 이상 측정이 되었습니다. 슬로우 모션 촬영 영상 보시면요, 측정 프레임에 걸맞게 모니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120프레임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 울트라 공민 옵션을 테스트하려 했는데 보시면은 이펙트를 매우 낮음으로 설정을 하면서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울트라로 되어 있는 상태로 5 울트라로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프레임은 최소 10프레임 정도 상승이 됐고요. 이동수단 탑승에서도 100프레임 이상 유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CPU 미쳤습니다 이거. 시네벤치 테스트에서 평균 4,000점 이상, 그리고 4K 10분 영상 인코딩에서 12분 40초, 그리고 파스 점수가 14,200점 이상, 그리고 배그 올 울트라 옵션 기준 평균 110프레임 이상, 국민 옵션 기준 120프레임 이상. 뭔 테스트가 더 필요해요? 정말 이 미친놈의 정체가 뭘까요? 누가 이런 괴물을 만들어낸 걸까요 진짜? 글로벌 기업에서 또는 국내 기업에서 앞으로 출시될 이제 후발 제품들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보여줄까요 정말? 반면에 인텔은 뭘 보여줄까요? 기대도 안 하지만 솔직히. 제가 느낀 이 성능 면에서 제피러스 G14, G401, 4900HS CPU를 장착한 이 모델은요, 게임에서 안정적인 프레임 유지뿐만 아니라 높은 이런 초당 프레임, 딱 체감상 제가 느끼기에는 i7-9750H, 제가 종전에 사용하고 있는 레노버 Y540과 거의 비슷한 프레임과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멀티코어 연산 능력은, 즉 작업 성능은요, 이건 해외에서 얘기한 것처럼 들고 다니는 데스크탑 수준입니다. 거짓말 좀 보태서 가지고 이제 PC가 이제 없는 분들이시라면은 별도로 27인치나 24인치 정도 모니터를 구매하셔서 확장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진짜 PC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뛰어난 면을 보여줄 수 있어요. 듀얼 모니터로 하더라도 다중 작업에 아주 강점을 보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에다가 여러 가지 창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시더라도 충분한 능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이 테스트 결과들과 저 퍼니셜의 평을 보고 들으셨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보고 들으셨던 테스트와 영상, 그리고 제가 언급한 것들, 내용, 그리고 평가는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부분적인 사실이에요. 반전이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주작? 주작범주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요, 제 주관대로 단점은 가리고 광고 영상처럼 좋은 결과들만 짜집기해서 모은 일종의 유료 광고처럼 꾸며봤습니다. 대부분의 광고 영상들은 단점을 가리죠. 단점을 나열하는 팩폭 유튜버한테 어떤 광고주가 광고를 맡길까요? 의뢰를 할까요? 여러분은 위 테스트들을 라이브로 보신 게 아닌 편집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앞선 테스트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놀라운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PU는 정말 미쳤습니다. 극강의 성능을 주체를 못해가지고요, 이 CPU는 온도가 105도를 넘어도 죽지를 않습니다. 올코어 로드율이 20%든 100%든 시작부터 95도까지 치솟아 올라가지고 100도를 쉴 새 없이 들락날락합니다. 발열 설계 문제, 14인치 폼팩터의 한계, 제 생각에는 그게 핵심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 CPU가 미쳤습니다. 미쳤어. 고삐 풀린 말처럼요, 45W 정도만 전력 유지가 되면요, 95도 이하 내려올 생각 하지 않습니다. 게임 시엔 더욱 심각하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시에 평균 95도가 넘어가고요. 그냥 훈련장 테스트에서도 마이크로 스터터링, 즉 극한의 온도 상승으로 전력 공급을 급격하게 감소를 시켜가지고 발생하는 프레임 드랍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가장 극혐이요, 키보드에 전달해오는 열기입니다. 뒤겠어 이거. 저온화상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손을 못 대겠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에르고 리프트로 인해서 발열 설계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키보드 상판에 전해져 오는 열이 무려 50도로 측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테스트 내내 손가락 끝에 이렇게 전해져 오는 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받을 정도였고요. 아니, 뭐 극한의 온도에 맞춰서 쿨러 소음도요. 내가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작더라도 무시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말하듯이 65dB이 넘어가서 이어폰을 끼더라도 들리고요. 노이즈 캔슬되는 뭐 헤드셋이나 이어폰 없이는 최대 RPM으로 도는 팬소음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지난번 망했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던 분들도 팬소음에 놀랄 정도였다니까요, 진짜. 리얼벤치라는 CPU와 GPU를 모두 극한으로 일을 시켜서 발열과 성능을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15분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발열 관리 모드에서도 기본 클럭이 3.0도 유지가 잘 안 됐습니다. 물론 온도 때문이었죠. 결론적으로 이번 루나르 4000번대 CPU는요, 기본적으로 CPU가 블루 스크린 뜨고 다운되는 뭐 100도 언저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무려 105도의 최대 한계의 작동 온도, T-정션이라고 하죠. 105도의 T-정션을 가지고 출시한 제품입니다. 게임을 잠깐 접속만 하더라도 100도입니다. 이걸 발열 설계로 뭐 85도 미만으로 막는다? 아까 분해 영상 보셨다시피 서머그리스 전원부와 메모리까지 모두 빵빵하게 도포한 거 보셨죠? 그리고 쿨링팬도 두 개가 전부 다 3400, 3500까지 올라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방열판 빵빵하게 달려있죠. 단 하나 에르고 리프트가 그렇게 해도 온도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조사가 아예 클럭을 제한을 걸거나 뭐 전력 제한 이렇게 걸어서 출시하지 않는 한 잡을 수가 없는 온도 같습니다. 노트북 내에서는. 루나르 CPU는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데스크탑 PC의 능력을 그대로 노트북으로 가지고 내려온 것 같아요. 물론 그 발열까지도요. 데스크탑은 여러 가지 쿨링 시스템이 공간에 제약 없이 장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노트북은 다르잖아요. 인텔이라든지 이전 세대 라이젠 CPU들이랑 뭐 비교해서 대단한 성능인 것이지 그냥 노트북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운 CPU가 내려온 기분입니다. 이게 놀랍다, 어메이징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제 성능을 못 내고 있는 CPU인 거죠. 뭐 이거는 솔직히 노트북 제조사들이 혁신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애초에 감당이 되지 않는 온도를 가지고 있는 이 CPU가 문제인 거죠, 솔직히.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그냥 사용하면 이 온도 때문에 노트북 자체의 수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성능을 다운시켜서 부스트 클럭을 끄고 최저 클럭으로 사용을 하거나 내부 발열에 도움을 주는 이런 액세서리들을 좀 달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 부스트 클럭을 끄는 방법은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왔던 방법이고요. 또 이 모델도 그거 적용 시에 발열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능의 체감 부분도 뭐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고 위안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트북에 발열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뭐 다들 조금 제가 생각에 이상하게 좀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아니 새로운 CPU가 나와서 노트북이 출시가 돼서 구매를 하지만 제 성능을 못 내는 거는 그냥 노트북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클럭을 다운시켜서 사용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노트북을 계속 오래 써봤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아직 좀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대단한 성능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뭐 제대로 된 성능을 쓰지 못하니까요. 여튼 위 말씀드린 이런 실사용 리뷰 그리고 여러 쿨링에 도움을 주는 내부 액세서리를 조합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도 추가적으로 꾸준히 체크해서 영상으로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잊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 보시고 취하시는 정보들은 100% 실제 측정한 데이터에 의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100% 무편집의 정보가 아닌 취사 선택된 100% 선택적인 정보입니다. 유료 광고는 유료 광고일 뿐이고요. 유료를 바라고 찍는 영상은 결국 광고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틀린 정보는 아닙니다. 선택적 정보를 전달하면요, 여러분도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사 선택하시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물론 제가 전달드리는 정보도 여러분들은 비판적으로 생각하시고 같은 기준에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뷰 공장장 퍼니셜이었습니다. 안녕! 자, 다음에 발열 한번 잡아보자고요. 예쁘고 성능은 좋으니까 어쨌든